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시공 콜럼보입니다. 경매로 산집, 스트레스 없이 점유 인도받는 2부입니다. 1부를 이제 했고 2부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여러분들 필요하시면은 특수경매 관련된 책들이 에, 제가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책들입니다. 어, 이 책 제가 쓰기 시작한 지 한 20년 되는데 한 20년 동안 갈고 닦은 책들이니까 볼만하실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통해서 하시고요. 자, 드디어 대면 강의 서초동 1570-2번지 3층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추천 억수로 힘이 됩니다. 자, 우리 특수경매훈련단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경매 부동산 인도 받는 방법 제2부. 이게 몇 년 전에 전국 집행관 회의를 해서 우리 개고 절차 제가 일부에서 우리 법이 없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거 한 번 하는 걸로 2번 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결의를 해놓고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이 집행관이 한 번 해서 안 나가면 한 번 와서 더 서비스 해주는 것이 좀 고맙지만 국민적으로 보면 고마운 일인데 경락인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만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많죠. 특별히 살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이사 날짜를 맞춰야 하는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영면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집행 비용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야 하는데 보통 전용 면적 25.7평 아파트 보통 32에서 38평짜리죠. 이 집행하는 인원은 12명에서 15명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관이 계고를 할 때 명부업체에서 따로 와서 견적을 내기도 하죠. 보통 이제 포장이사 할 때는 우리 가정제비에서 이 정도면 한 4명이 와서 하죠. 그런데 이 뭐 3배, 4배 되는 인원이 와서 남의 짐을 드러낸다고 하므로 뭐 이게 사람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고 여러분들 뭐 돈도 많이 들지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집행관 그날 그 계획이 있잖아요. 이 짧은 시간 내에 집행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업무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전국의 집행관 사무소에서 집행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은 부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10년 전에 부산에서 집행한다고 집행관이 남의 짐을 길바닥에 쌓아뒀는데 어떤 나쁜 아저씨가 남의 이삿짐을 전부 싣고 가가지고 집행관이 변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부산에서는 무조건 집행을 하게 되면 창고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의 배 정도로 집행 비용은 더 많이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입자에게 주택을 인도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경매를 당하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대부분 남의 집에 세를 얻어서 이사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 확인하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또 반드시 확정 일자의 도장을 받기 때문에 옛날처럼 경매가 돼서 보증금을 다 띄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된 건 참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다행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화곡동 빌라 지역은 집의 매매가보다 더 비싼 전세를 주고 살아서 경매로도 집이 팔리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세입자가 낙찰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보이고 대부분 이런 빌라들이 지금 전세 사기에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세입자들의 배당금 중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가장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확정 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금 배당이 더 많아졌는데 그게 아마 전세금 대출이 많아지니까 그럴 겁니다.
경락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전세금 배당받아도 세입자에게 임대명의 신청을 해도 세입자가 이사를 갈 수 있는 날은 무조건 잔금 납부하고 한 달이 지난 후가 돼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 세입자가 배당을 받아 이사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배당금이 있든 없든 무조건 세입자에 대한 인도명령 결정은 배당기일이 지나야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배당금 중에 또 배당이의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집세도 못 받고 이사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유의해 가지고 임대차의 성립이 의심스럽다 여겨지는 이런 집은 여러분들 이사 가면서 골탕 먹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점도 유의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 무슨 소리냐. 세입자가 배당금을 전부 수령하려면은 자, 이게 낙찰인이 주택인도 확인서를 만들어 줘야지 경매계에서 배당금 지급해 줍니다. 특별히 이제 주택인도 확인서 이거는 말이죠. 경락인이 법원에 와서 경매계장 보는 앞에서 자, 내가 작성합니다 하고 작성해도 인감증명이 첨부돼야 돼요. 이제 주택 인도하기 전에 세입자가 집을 완전히 비워서 경락인에게 점유를 인도해 줬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인데 세입자는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이지만 곧 이사를 갈 테이니 이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경락인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배당금 다 받고 빨리 이사를 가지 않고 골탕을 먹게 되면 큰일이라는 걱정이 당연히 앞서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배당금 받아가야지 이사가는 집에 대금, 이 전세금을 치를 수가 있죠. 근데 집을 비웠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돈을 내줄 수 있다고 해서 자, 낙찰인은 집을 비우기 전에는 집을 비웠다는 확인서 해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대안은 계속 평행선 긋게 되고 두 사람 다 모두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자, 저는 이런 경우에 주택 인도 확인서를 만들어 주면서 주택 인도 각서를 받는 방법으로 피차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주택 인도 각서는 사실을 기재하고 확실한 약속을 이행하는 문서이므로 파격적인 면이 없을 수 없겠죠. 자, 뭐 여기 한번 보세요. 각서인은 언제까지 주택 인도를 하겠다. 그럼 이때까지 약속을 못 지키면은 가재도구 일체를 창고에 보관해도 이의 제기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창고에 운반 보관하는 중에 발생하는 분실,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서 각서인은 일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형사상의 고소 고발도 하지 못한다. 운반 창고 비용은 전부 각서인이 부담한다. 이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각서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이 보완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걸 하겠으면은 내가 주택 인도 확인서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 주고 집을 비워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런 문제 다투고 있을 게 아니라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10년 전에 울산의 신항만 지구의 땅을 2억 5천만 원의 경매로 낙찰받아 잔금도 내기 전에 딱 kop절받고 판 적이 있는데 이때 낙찰인 명의를 이제 포항에서 전기공사 파는 동생 이름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팔고 사기 전에 그랬어요. 자, 너 이거 입찰 보증금도 반 대라. 이름 네 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이게 잘 팔리면은 너한테 네가 1,000만 원 냈지만 내가 2천만 원 더 붙여줘 3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값으로 2천만 원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퇴근 시간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지금 부산에 가고 있는데 시간 좀 내주세요.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자, 울산의 땅을 자기 이름으로 사고 팔아서 저는 2천만 원 얻어서 쓴 건 좋은데 이름을 빌려서 자기 이름으로 산 자기는 겨우 2천만 원 받았고 자, 이제 저는 말이죠.
2억을 벌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 손으로 경매를 갖다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음. 이게 보니까 말이지 벌어 가지고 형이 다 먹어 버리고 나는 쪼끔밖에 안 주구나 해서 경매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중학교 동창이 이제 포항에서 경매하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전용 면적 한 20평 정도 되는 빌라 한 세대가 3회 유찰돼서 값도 반으로 떨어져서 자기 이름으로 응찰해서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는데 이 동업하는 친구와 같이 가서 보니까 집은 비워져 있다고 하고 열쇠는 그 2 층에 사는 할머니가 가지고 계셔서 열쇠를 얻어서 들여다보니 작은 방 하나에 못 쓰는 물건들만 쌓여 있어서 자 동업하는 친구가 "야 그 이 구청 청소차 불러서 싹 치우자."고 해서 그다음 날 이제 청소차를 불러서 치웠는데 그러고 나니까 경찰서에서 주거 침입이 절도해 버려 출석 요구서가 와서 경찰서에 갔더니 방 하나에 애들 돌반지 수십 개, 필리핀 신혼여행 사진 일체 등 전부 4,5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해서 주택에 이 경매당한 소유자가 이제 고소장을 접수했죠. 상식적으로 보면 애들 돌반지 수십 개가 있는 사람이 왜 경매를 당하겠습니까? 나는 그 포항 동생한테 인도명령 결정은 받았냐 물었더니 동생은 이 인도명령 그게 뭐냐고 나한테 다시 물으니까 정말로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이죠.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인도명령 결정이라도 받았으면 이론적으로 집주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물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논리로 주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인도명령이고 뭐 인도명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뭐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참 뭐라고 나무랄 수도 없고 아주 고약한 일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집을 낙찰받았다고 해도 아무 권리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 남의 가재도구 전부를 청소차를 불러서 아주 깨끗하게 버렸는데 경매를 당한 집주인은 이 시간이 오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나도 죽을 힘을 써 가지고서 재판하는데 밀어주고 민사소송해서 겨우 피고 승소를 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 줬는데 이 기소유예가 뭡니까? 죄는 있으나 처벌을 당장 하여도 안 될 정도의 죄는 죄니까 재판에 넘기지는 않겠으나 또다시 잘못하면 혼이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런 경우 이런 트릭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또 가세도구를 입고 사람은 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아파트를 제가 한 세대 낙찰받은 적이 있는데 문을 열어 놓고 가세도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람만 없어졌어요. 인도명령을 결정받았지만 송달이 안 돼서 공시송달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동해 가지고 사진을 촬영하면서 집 안에 들어가서 전부 종이 위주로 짐을 다 뒤졌습니다. 그 장롱 밑바닥에 아주 오래된 호적 등본을 발견했습니다. 이 호적 등본 안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 나섰는데 부산 교회에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장사도 하면서 이제 살고 계신 부모님을 만나서 자 이게 지금 아드님이 일이 잘못돼서 집은 경매도 되고 집만 남겨 놓고 사람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그런데 이 나중에 가재도구를 전부 장만하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모님한테 짐을 갖다 드리면은 부모님께서 보관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이 사람들이 다시 일었을 때 그때 그 짐을 내주면은 그때 별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어머님이 참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비닐하우스로 그 짐을 옮겨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또 이런 이제 집안에 이제 제 친척뻘 되는 조카뻘 되는 사람이 인제 집을 사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조카딸인데 남편이 시내버스 기사를 하는데 수입이 시원치 못해서 자꾸 이사 다니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집을 샀으면 좋겠다고 하는. 근데 마침 인제 부산 금정구 소동 저 산말랭이에 현대아파트 23 평형이 경매가 나와서 이 집을 사라고 했어요. 그럼 2천 몇백만 원 주고 샀는데 입찰 법정에서 이제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잔금 치기도 전에 주택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제가 인제 그 친척 형님이 그 아버지죠. 조카 딸의 아버지 친척 형님에 대해 예의가 인제
가보는 게 맞다 싶어 가지고 가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현관 문 앞에 가니까 쪽지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쓰냐면 "열쇠는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하고 써 있어.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그 열쇠를 받으면서 제가 관리비 얼마나 밀렸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며칠 전에 전부 정산하고 열쇠 맡기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깨끗이 청소까지 하고 이사를 나갔어요. 경매를 당할 정도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면 보통 관리비는 낙찰인한테 떠넘기고 가는데 이거 완전히 정산하고 이사를 가는 정도로 성격이 깨끗한 분 같으면은 저는 틀림없이 앞으로도 이분은 잘 되고 성공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전화해서 와서 청소하고 이사 들어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두고두고 아주 참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조카가 이 집에 들어가서 6개월이 지나서 또 집을 또 사 달라고 또 찾아왔는데 참 그 이유가 기가 막혀요. 이 집은 현대건설이 지은 집이고 당시에는 정주행 명예회장님이 살아 계실 때인데, 조카가 이사 들어가 사는 집은 6층 아파트로 한 100세대 정도가 살지만은 지하에 엄청나게 큰 수맥이 흐르는 통에 이 아파트가 말이죠 이렇게 휘어져 버렸어요. 이 현대건설의 명예회장님은 회사의 명예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동을 전부 사들이라고 해서 조카는 현대에 다시 팔았는데, 파던 가격이 말이죠 이 양도소득세는 현대가 부담하고 낙찰받은 금액의 4 배입니다. 그 사람이 물건을 많이 취급하게 되면 이렇게 운이 좋은 물건도 튀어나오는 법이죠. 근데 이렇게 인제 좋은 운을 가지려면은 기초도 확실하고 탄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튼튼한 기초라고 하는 거는 잔금을 내면 반드시 인제 인도명의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라면 인도명령 받은 것으로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항쟁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제법 디테일하게 건물 명도 문제를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 케이스에 따른 그 문제는 댓글로 이렇게 달아 주시면은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경락된 건물을 인도받는 방법 1 부, 2 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